아빠들의 재미난 수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아재 클래스 시즌 3 진행을 맡은 오창재입니다. 오늘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빠들을 위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영유아기를 지나고 있는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한다죠. 태어날 때부터 인공지능, 로봇,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접해서 기계를 통한 디지털 소통이 아주 익숙하다고 합니다. 글보다는 영상과 이미지를 좋아하고 디지털 세상이 더 친숙한 여러분의 자녀, 이 알파 세대 자녀들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여러분, 아빠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고 아이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면 아이의 자존감과 지적 능력이 크게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특히 창의성과 사회성까지 갖춘 훌륭한 인재로 자란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아이, 아빠하기 나름일까요? 오늘은 30년 이상 뇌과학을 연구하신 카톨릭 의대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아빠가 적극적으로 태교와 육아에 참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고요. 어린 자녀의 두뇌 발달에도 큰 영향을 주는 엄마와 다른 아빠 효과 육아법을 공부하겠습니다. 네, 김영훈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아빠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제가 그 엄마가 모르는 아빠 효과라는 책을 2009년도에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억을 해보면 원래 이제 책을 그 발행을 하게 되면 그 책에 대한 홍보 때문에 이렇게 뭐 백화점 문화센터라든지 아니면 뭐 또 이 도서관이라든지 뭐 이런 데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이 아빠 효과니까 어떻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거니까 당연히 아버지들이 많아야 되죠. 한 100명의 그 강의를 들은 청중들이 있었는데 아빠는 딱 2명이었습니다. 그게 2009년도였습니다. 사실은 아빠 효과라는 것도 그때 제가 아빠 효과를 처음 썼던 게 원래 사실은 파더 이펙트라고 해서 원래 있었던 그 이론이었었는데 우리나라에 번역되기는 이제 아버지의 영향력이라고 번역이 돼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 아빠에 대한 책을 쓰면서 아빠 효과라는 말을 처음 썼고 그 아빠 효과가 현재는 뭐 대부분 여러 아버지들이 쓰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감개무량한데요. 최근에도 뭐 아빠 효과나 아버지 교육에 대한 이제 강의를 하러 가면 이제는 대부분이 다 아빠들입니다. 더구나 이 육아휴직도 많고요. 또 그 당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아빠 효과 얘기를 했을 때만 해도 아빠하고 아이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평균 5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벌써 10배 이상 높아진 상태고요. 어떤 아빠들은 하루에 3시간 이상 아이하고 지내는 아빠들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문화가 달라졌죠. 그래서 지금은 아빠들이 영유아 아이들에게 참여하고 육아에 참여하고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었고 또 필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아빠에 대한 그 마음, 아기가 낳았을 때 아빠의 마음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 방송국에서 아빠들이 엄마가 나 임신했어요 라고 그랬을 때 아빠들은 어떻게 느낄 거라고 하는 그 질문이었죠. 그 의문을 저한테 뇌과학적으로 어떻게 보여줄 수 없냐라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뇌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마음의 상태를. 그래서 어떤 이제 기획을 했었냐면 이 아빠한테 이제 그 정상적인 뇌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고 해서 뇌파실에
아빠를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뇌파를 찍고 있었죠. 그 다음에 엄마가 전화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뇌파를 찍으면서 전화를 받은 거죠. 전화를 받은데 뭐라고 했냐면 나 임신했어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아빠의 뇌파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사실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뇌파를 찍었더니 두 가지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는 세타파가 뇌 전체에 다 풍성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쁨을 느꼈다는 거죠. 아빠가 된다라고 하는 기쁨, 내 아이가 태어난다는 기쁨이 일단은 있었던 거죠. 두 번째 파는 뭐였냐면 알파파의 변화를 봤는데 전두엽에 있는 알파파들이 싹 줄어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멘붕 상태에 빠졌다는 거죠. 아빠들은 사실은 아이가 태어난다고 그랬을 때 그 아이의 책임감 때문에 일시적으로 멘붕 상태에 빠진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기쁨이 사실 먼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빠들이 아이의 육아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부성애가 있고 모성애가 있는데 진짜 부성애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있느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실 부성애가 선천적으로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빠들이 엄마가 임신을 했을 때 또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뇌에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호르몬 변화가 있죠.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집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공격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친화적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큰 변화는 옥시토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옥시토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호르몬입니다. 특히 아이하고 접촉을 했을 때, 목욕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이런 옥시토신의 변화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또 프롤락틴이라고 하는 그 임신 시 이제 자궁 수축과 관련된 호르몬인데요. 이것은 아이들을 잘 받고 친화적이고 아이의 그런 그 말하자면 남자한테는 그런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실제적으로 선천적으로 있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이게 딱 6개월 정도면 사라진다는 거죠. 말하자면 6개월 전에 있었던 부성애가 아이하고 밀접한 접촉이나 아이를 위한 양육이나 이런 것들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변화가 이어지질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육아는 아이를 보려면 말하자면 배워야 되는 그런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하자면 부성애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선천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일시적이고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아이를 접촉을 해야지 부성애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엄마가 아이를 대하는 방법과 아빠가 아이를 대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 부성애가 6개월 이런의 선천적인 그런 호르몬 변화를 맞이하려면 사실은 아이를 임신할 때부터 아내가 아이를 임신할 때부터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산할 때 참여를 하고 또 우리가 사실은 엄마들이 아빠 갓난아기를 아빠하고 같이 있게 하기를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잘못하면 고개가 꺾일까 봐, 또 잘못하면 떨어뜨릴까 봐 이런 걱정 때문에 항상 아빠한테는 설거지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음식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세탁기 돌리는 거 이런 것들을 시키지 사실은 육아에 직접 참여를 안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엄마들이 말하는 게 100일이 되면 그때 가서 고개를 가누면 그때 가서 아기를 좀 봐줘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실은 부성애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아빠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엄마들이 그런 아빠들은 서투리다라고 하는 그런 문지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육아 참여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빠들의 육아 참여들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래서 이제는 아이를 보는 것도 상당히 적극적이고, 저도 손자 1명에 손녀 2명이 있는데 제 사위나 제 아들 보면 아이가 출산할 때 직접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필요하면 탯줄도 자르고요. 또 옆에서 아이를 갖다가 울고 했을 때 처음으로 안아도 보고요. 그런 역할을 하면 그것이 결국은 부성애로 이어져서 아이하고 잘 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빠는 아이에게 엄마와 다른 어떤 거를 해줄 수가 있을까요? 사실 아빠와 엄마의 뇌는 좀 다른 측면이 있죠. 물론 여성의 뇌와 남성의 뇌를 너무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적인 영향이 많고요. 그런 차이가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옛날처럼 무슨 어디서 온 남자, 어디서 온 여자 이런 식으로 남녀를 구분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긴 하지만 어떻든 간에 아빠와 엄마는 조금 육아 방식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 육아 프로그램을 하면서 몰래 카메라로,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하고 노는 방식하고요, 엄마가 아이하고 노는 방식을 갖다가 촬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촬영을 했었죠. 그랬는데 엄마는 어떻게 노냐면 아이하고 같이 우선 대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 아이가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자꾸 얘기해주고 그림책도 읽어주고 조근조근 설명해주고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반면 아빠는 끊임없이 레슬링서부터 몸놀이로부터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르다는 거죠. 초점이 좀 다르다는 거죠. 엄마들은 어떻게 보면 아이와의 관계가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에 비슷합니다. 아이의 뇌발달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니까 책도 읽어주고 말로 대화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놀아주는 형식이라고 그러면 아빠는 재미를 위해서 노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이 불허하죠. 그리고 몸을 쓰고요. 그리고 감각의 극단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놀이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러한 자극이 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를 수밖에 없죠.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창의력이라고 하는데, 사실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력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이하고 아빠하고 이런 방식,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측지 못한 반응을 하고 감정의 극단까지 느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창의력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주입식으로 어떤 것들을 가르쳐주고 말하자면 학생처럼 일방적인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결국은 창의력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아빠와의 놀이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엄마의 놀이도 뇌 발달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언어 발달이라고 하는 건 결국 사고력 발달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긴 하지만 엄마들이 주지 못하는 아빠의 효과가 그런 면에서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뇌과학자들이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뇌를 봤더니 엄마하고 아빠의 뇌는 차이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엄마의 뇌는 어떻습니까? 좌뇌하고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가 상당히 넓고 굵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좌우 소통이 잘 된다라고 하는 의미고, 그 얘기는 공감을 잘하고 또 상대편을 파악하는 이런 능력, 감성을 인정하는 능력, 이런 능력들이 뛰어날 수 있고요. 또 그 좌뇌에 언어를 담당하는 뇌가 상당히 발달돼서 언어를 통해서 어떤 것을 표현하고 이런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거죠. 반면에 아빠의 뇌는 이 뇌량은 작기는 하지만 두정엽이라고 해서 공간을 파악하는 능력, 어떤 것을 갖다가 분석적이기보다는 총체적으로 어떤 것을 파악하는 능력, 이런 능력은 조망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능력은 오히려 엄마들보다는 더 할 수 있는 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아이하고 노는데 그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들이 특히 영유아 아이들한테 미칠 수 있는, 아빠만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가장 큰 거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신체놀이겠죠. 신체놀이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장점이 많은데요. 신체놀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감각의 극단까지 아이들이 느끼게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저도 뭐 그런 경험을 하는데요. 아이가 이 엄마하고 같이 놀 때는 전혀 소파나 이런 데 올라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조근조근 하면서 책을 읽고 옆에서 블록 쌓고 이런 놀이를 하다가요. 아빠하고 지나기 시작하면 소파에 올라가고 심지어는 소파 위에서 불뚝 뛰어내리는 거죠. 엄마가 보기에는 다칠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왜 그게 가능할까요? 아빠들은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 놀 때 정글짐에 올라가는 것을 허락하고요. 심하게 다치지 않게 경계는 하더라도 아이가 극단적인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영유아들한테 아빠들이 아이하고 신체놀이를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뇌 발달에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아이들한테 뇌 발달에 효과적인 5가지 선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체놀이가 들어갑니다. 뭐 나머지는 뭐 자연도 있고요. 또 독서도 있고요. 또 외국어도 있고요. 뭐 또 소근육 운동과 같은 악기 교육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떻든 그 안에 신체 놀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신체 놀이를 아이하고 하면 우선 많이 움직이니까 어떨까요? 뇌로 가는 혈액이 많아지는 겁니다. 심장이 막 빨리빨리 뛰니까요. 뇌로 가는 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많이 돼서 뇌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1차적으로. 두 번째는 세로토닌이라고 해서 리듬 있는 운동을 하면 높아지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신경전달 물질이죠. 뇌 호르몬인데 이 신경전달 물질의 특징은 정서를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이렇게 신체 운동을 하고 나면 아주 얌전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져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력도 더 높아질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죠.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ADHD로 갈 확률도 줄어드는 겁니다.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에는. 또 BDNF라고 해서 뇌 성장 촉진 인자라고 하는 그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뇌에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것이 높아지면 뉴런이라고 해서 뇌세포가 생성이 되고요. 또 신경 전달 물질들이 활성화되고요. 또 그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가지들이 시냅스들 이런 것들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운동을 담당하는 뇌뿐만 아니라 뇌 전체에 다 활성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빠들이 아이하고 영유아 때부터 신체 놀이를 하는 것은 아이한테는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아빠들이 엄마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칭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엄마들은 상당히 상황적이고 즉흥적인 이런 것들을 잘합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을 잘하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고 또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상황에 맞는 그런 것들을 하는 반면에 훈육에 있어서 아빠들은 상당히 원칙적이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아이한테 뭐 인생관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도덕성을 갖는다든지 이런데 나중에 그런 사회성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큰 의미를 또 하나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아빠들이 엄마하고 좀 달리 줄 수 있는 것은 책을 읽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들은 대개 책을 읽어줄 때 자기를 주인공으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한테 정확한 발음과 또 정확한 글자를 읽는 것, 정확히 파악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박또박 정확하게 읽어주죠. 반면에
아빠가 아이하고 그림책을 읽어줄 때는 어떻습니까? 예측 불허입니다. 우선 자기를 주인공으로 하기도 하고요. 아빠들은요, 갑자기 줄거리에서 건너떠가서 자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 종횡무진이죠. 그림책을 읽는 방식도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그림책을 읽어준다 하더라도 아이한테 줄 수 있는 영향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만 아이의 양육이나 교육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아빠가 참여했을 때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이제 그런 그림책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네 번째의 차이점은 뭐냐면 사실은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아빠들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성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잘못되면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아빠들이 그 즉흥적인 면이 있지만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갖다가 말하자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해서 칭찬을 할 때도 상당히 피드백 있는 칭찬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흥적이지가 않고. 이러한 차이 때문에 사실은 이 아빠들이 그 아이의 양육에 참여를 해야 되고, 영유아 때부터 이런 아빠의 특징을 가지고 그 참여를 하게 되면 아이는 더 완전하게, 더 뇌발달이 완벽한 그런 아이로 거듭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빠들이 아이한테 줄 선물을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중요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놀이죠, 놀이. 놀이에 있어서 아빠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아이들이 둘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손주가 셋이지만 요즘도 사실은 갓난장이 아이하고 또 2살 배기 아이를 갖다 돌보러 주말에 뭐 아들 집에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키우게 되는데요. 아이들하고 이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사실은 놀이가 아이하고는 상당히 해줄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죠. 저도 할아버지이긴 하지만 아이하고 특히 이제 손녀가 이제 제일 큰 애가 손녀인데 그가 20개월인데 아이하고 놀 때는 상당히 몸을 씁니다. 몸을 쓰는 놀이를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즉흥적이고, 놀 때 보면 아이가 요거에 관심이 있으면 또 요거에 관심이 있고, 또 여러 뭐 예를 들어서 동물에 대해서 장난감이 있으면 또 거기에 맞춰서 해주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얘가 이제 이렇게 떼고 스티커를 떼고 붙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신기해 하더라고요.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그 스티커북을 갖다가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갖다 줬더니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림책을 읽을 때도 어떻게 보면 그대로 읽기보다는 아이의 상황에 맞춰서 또 저를 주인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이 여자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런 역동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놀이의 기쁨을 아빠들이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는 아빠들이 시간을 많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신체놀이, 말하자면 뭐 놀이터에 가가지고 뭐 정글짐도 하고 또 모래놀이도 하고, 좀 커지면 뭐 공을 가지고 하는 놀이도 하면서, 또 집에서는 레슬링 같은 것들을 하면서 몸놀이를 하는 것은 아이의 에너지, 감각을 갖다가 극단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아이의 정서를 안정시키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놀이에 있어서도 어떤 것을 규정하기보다는 자유놀이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놀 수 있는 장소와 놀 수 있는 시간은 필수적인 거겠죠. 그렇되 아이가 놀는 쪽으로 따라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가 예를 들어서 블럭에 관심이 있으면 블럭에 관심이 있으면서 따라가고,
또 아이가 인형에 관심이 있으면 또 인형에 관심에서 따라가고, 그림책에 또 관심이 있으면 또 그림책을 따라가고요. 또 그림책을 읽어주더라도 아이의 흐름에 맞추는 거죠. 사실 유아 같은 경우에는 그림책의 흥미가 뭐 큰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그림책의 그런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오히려 더 흥미를 갖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보다는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겉장만 딱 보고서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해주면서 아이의 흐름에 따라가다 보면 아이는 자기 주도성도 키워주고 또 자기 스스로 어떤 걸 하는 그런 자유놀이가 키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런 자유놀이를 하게 하면 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아빠들이 이렇게 따라가 주는 거죠. 잘했네. 좋았네. 뭐 이렇게 하면 상당히 아이들은 그 놀이를 통해서 자신감과 만족감 같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아빠들이 이게 보면은 칭찬을 해주더라도 상당히 그 칭찬하는 방식이 피드백하는 칭찬이죠. 너 뭐 이렇게 해서 잘했구나 하는 칭찬이기 때문에 아빠들이 칭찬하는 걸 상당히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이 놀이를 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또 자연놀이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빠들이 뭐 예전에 아빠 어디가처럼 배낭 이런 여행 이런 것들이 유행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배낭 메고 가는 아이들하고 하룻밤 가는 그런 것도 유행을 했지만 어떻든 간에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하나가 없죠. 똑같은 게 없습니다. 상당히 불규칙하고요. 또 예측 불허의 모양과 있습니다. 또 감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우리가 디지털화돼서 왜곡되고 축소된 감각을 갖다가 확장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청각이나 시각적으로 보면 이 한계져 있습니다. 어떤 일정한 주파수의 시각이나 청각만은 들을 수가 있는데 사실 뇌는 그 이상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연의 소리에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초음파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가시광선이 아닌 광선이라든지 그런 자극들을 자연은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아이들하고 특히 아빠들하고 같이 단기적으로 여행을 한다든지 또 같이 자연에서 논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 때는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연을 하고 자연의 공기를 마시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그 선물은 습관의 선물입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은 습관이 어렸을 때부터 생기게 되죠. 가장 습관이 제일 먼저 듣는 것은 뭘까요? 우선은 수면이겠죠. 수면은 보통 한 우리가 4주에서 6주면 아이들이 밤에 자고 낮에 깨 있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면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하게 자고 일정하게 깨고 이런 리듬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우리가 이제 수면 교육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먹는 거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대소변을 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리듬을 갖다가 일정하게 하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런 것이 습관화됐을 때 아이들은 좀 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갖다가 행동을 했을 때 또 어떤 과제를 했을 때 그것을 처음에 하려면 뇌가 상당히 집중을 하고 뇌의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습관화되면 어떻습니까? 뇌의 에너지를 많이 들지 않고 똑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리듬 있는 습관을 키워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림책을 읽는 습관, 아빠하고 그림책을 읽는 습관, 또 아빠하고 아이하고 정기적으로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노는 그런 습관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밤에 일찍 자는 습관, 이런 습관들을 물론 엄마가 습관을 들여줄 수도 있죠. 하지만 아빠도 그 습관을 들여주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하고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아이한테 뭐 이렇게 세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그런 습관을 위해서 아이한테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 습관을 키워주는데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이들한테 한 3주 정도, 한 21일 정도만 어떤 것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몸에 붙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자는 습관이나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책상에 잘 앉아 있는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먹는 거나 이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먹는 습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옷을 자율적으로 하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워주는데 아빠들이 역할을 하면 아이들은 상당히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아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칭찬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데 습관을 갖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빠들은 어떻든 간에 피드백 칭찬을 상당히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머리, 너 똑똑해, 너 아주 잘하는구나 이런 칭찬보다는 너가 이렇게 해서 잘 됐구나, 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런 효과를 받구나 하는 피드백 칭찬, 그리고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 하고 아이한테 물어보는 칭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아이가 습관을 갖게 하는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은 관계의 선물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엄마들도 엄마의 관계가 있고요. 아빠도 아빠의 관계가 있죠. 사실 아빠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직업을 갖고 있고 더 물론 요즘은 이제 엄마들도 워킹맘을 하고 있고 또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빠만이 특별히 더 많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빠들이 같이 엮여져 있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엄마들의 엮여져 있는 관계하고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엄마의 그런 관계가 주로 뭐 학교라든지 아니면 유치원이라든지 동네라든지 이런 쪽에 맡다면 아빠들은 어떤 회사라든지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상당히 관계있죠. 또 관심의 대상도 아빠의 관심의 대상은 시사나 정치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영역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우리 어떤 아이는 사회성이 높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성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성이 높다라고 하는 아이들을 보면 대개는 외향성이 있나 아니면 우리가 친화성이라고 해서 수용성이 상당히 높은 애들이 많아요. 이 뇌의 기질에는 이제 5가지가 있는데요. 성실성이라는 게 있고 외향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개방성이라는 게 있고 수용성이라는 게 있고 신경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회성이 좀 높은 아이들은 대개 이런 수용성과 외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외향성이 높다고 해서 꼭 그 아이가 사회적이지는 않습니다. 외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아이하고 같이 있으면 에너지가 솟는 거죠. 그래서 다른 아이하고 같이 있고 놀면 집에 와서도 아주 에너지가 솟아서 흥분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이제 외향성이라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내성적입니다. 외향성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있으면 에너지가 확 떨어져요. 이제 소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자신을
말하자면 채워 넣어야 돼. 방전된 거를 충전시키기 위해서 저는 뭐 따로 이렇게 혼자서 비디오를 본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뭐 따로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런 에너지 충전의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외향성인데 다른 사람과 있을 때 에너지가 높으니까 상당히 사회성이 높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외향성이 높다고 해서 이 사람이 사회 친화적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향성이 높은 사람 중에 독재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사람을 사회성이 높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수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공감하고 다른 사람하고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이렇게 서로 하는 것을 관계 가는 것을 중요시하는 성향인데 이것도 이제 선천적인 요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사회성이 높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이런 말하자면 친화성이 높은 아이들도 사실은 부모의 눈치를 본다든지 또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꼭 사회적이지 못한 아이들도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적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죠. 양보하고 경쟁해서 말하자면 자기 것을 나누고 차례를 지키고 뭐 이런 것들 말하자면 게임을 하면서 거기서 규칙을 찾아가는 이런 것들이 사회적 기술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자기를 타협하고 협상하는 이런 기술인데 이런 기술들을 아빠들이 모델로서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의 지평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관계의 지평에 있어서는 독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엄마의 독서하고 아빠의 독서는 그 차이가 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차이는 배경 지식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겪어온 인생과 경험과 엄마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줬을 때 그런 것들이 다 스며드는 거거든요. 아빠들은 사회에서 겪는 그런 뭐 정치적인 요소들도 있을 거고요. 경쟁적인 영성도 있고 또 약육강식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지도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이를 읽어줄 때 그게 스며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들이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이다. 엄마한테 그림책 읽어주는 것을 맡기지 말고 아빠들도 읽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영유아 때 그림책을 읽어주는 게 중요하냐면 아이들이 혼자 읽는다고 부모님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아이가 스스로 읽게 하려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림책 같은 경우 아이가 스스로 읽으면요 몇 퍼센트를 이해하는지 아세요? 5%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읽어주면 아이는 20%를 이해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사실은 우리가 그림책이라고 하는 것이 글자를 읽는 데 초점을 맞추면 작업 기억력이 좁아져서 사실은 이것저것 생각하고 이것저것 구경하고 그림을 보고 이런 것들은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얻는 게 덜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빠들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좀 읽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아이가 좋아하는 걸 읽어주고요. 또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아이가 잘 모르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아빠가 읽어주면 또 이해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아빠들은 그런 수학이나 과학을 담당하는 뇌가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런 쪽의 것들을 읽어주는 데 상당히 도움을 주죠. 그래서 영유아 시기 때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는 습관, 시간이 없지만 책을 읽어주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들이 읽어주면 아이들은 20% 이해하고 아빠의 배경 지식 때문에 아이들은 그 책 읽는 것이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덕후나 고수가 살아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덕후나 고수가 남는 그런 시대에는 결국은 혼자서 어떤 역할을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집단 지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덕후나 고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창의력이나 직관력을 높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협업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협업 능력에는 뭐가 있습니까?
공감 능력과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빠들이 감정을 잘 조절하는 능력,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능력을 영유아 때부터 책을 읽으면서 또 아이하고 대화를 하면서 익혀준다면 그것은 아이한테는 그 관계의 지평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아빠들이 줄 수 있는 선물은 저는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엄마들이라고 열정이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열정을 다 갖고 있지만 아빠들이 해줄 수 있는, 아이한테 줄 수 있는 열정 중에 열정이 좀 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놀이를 하더라도 놀이를 할 때 사실은 아빠들은 아이한테 주도권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규칙도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서로 경쟁을 하고, 심지어는 아빠하고 아이하고 놀면 아빠가 저주질을 하나서 우는 경우가 많죠. 아이들이 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 나름대로 아빠들의 장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한테 극단적인 경험이나 혹은 그런 경쟁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면 아이들한테는 어떤 것이 생기냐면 자기 주도성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주도성과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열정, 자기 스스로 있는 자기 주도성을 키워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세계적인 음악가나 세계적인 미술가 혹은 세계적인 학자가 되려면 우리가 보통 그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을 만시간 이상 연습을 하면 그 사람은 세계적인 어떤 그 분야의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빠들에 있어서 그런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열정을 주면, 자기 주도성을 주면 그 만시간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갖다가 이제 세계적인 음악가나 미술가가 시켜들여서 아이들한테 영유아 시기부터 교육을 하는 거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특정 미술이나 음악 이런 것을 키워주는 것하고 누가 더 만시간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까요? 사실은 그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영유아 때부터 아이들을 갖다가 특정 이런 악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아이들이 노출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세계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험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런 가정하에. 근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영유아 때 어떤 특정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는 초등학교 때 특정 음악이나 미술을 했던 사람이 세계적인 음악가나 미술가가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 영유아 때 시작했던 사람들은 부모가 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 자기가 그것을 좋아하든 안 하든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어떤 것을 시작하면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또 초등학교 아이들은 자기주도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주도성이 있기 때문에 만시간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빠들이 아이들한테 키워주려면, 아이들한테 어떤 분야의 덕후나 고수가 되게 하려면 사실은 키워줘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뭔지를 발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 주도성을 키워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자기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선택하게 하고, 또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빠들이 아이들한테 열정을 심어줘서 그 열정이 결국은
만시간에 덕후나 고수가 되게 하려면 결국 우리 아빠들은 아이하고 놀면서 책을 읽으면서 또 신체 놀이를 하면서 또 여행을 가면서 아이한테 게임을 하면서 아이한테 주도권을 주고 아이하고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아주는 방식으로 하면 그 아이는 그 열정을 불태워서 그것을 극복하는 식으로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중요한 열정을 선물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를 봤을 때 그 분야를 만시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아이들은 열심히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뇌발달을 시킨다고 하거나 억지로 조기 교육을 시키거나 억지로 어떤 것을 갖다 미리 선행 학습을 시켜서 아이가 잘 클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아이의 자기 주도성을 떨어뜨리고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열정을 죽이기 때문에 결국은 만시간에 노출이 안 돼서 결국은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도 결국은 우리 영유아 때까지는 아빠들은 아이한테 특정한 어떤 것들을 가르쳐서 거기에 숙련되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아이한테 자기주도성을 키워주고 또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아이가 놀면서 아이하고 책을 읽으면서 또 아이하고 게임을 하면서 또 스포츠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익히고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아이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말하자면 다른 사람하고 협업하고 덕후가 고수가 돼 있어서 창의력과 말하자면 직관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가끔 가다가 갑자기 아이들이 공룡에 대해서 관심이 갖게 되고요. 또 아이들이 갑자기 로봇 만드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아이들이 갑자기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인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아빠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형에 대해서 아이가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인형에 대한 말하자면 공주에 대한 이런 역사 그림책이라든지 또 옷에 대한 그림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피규어를 줘도 좋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아이가 깊이 익히게 되면 그 능력 때문에 아이는 더 글밥이 있는 더 높은 그림책도 읽을 수가 있고 또 그 분야에서 그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갖다 추구하는 방법, 자기의 목표를 이루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움으로써 다른 영역에 관심을 있을 때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아빠들은 아이한테 엄마와는 다른 것들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이하고 아빠하고 하는 시간들이 환경적으로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시간 가까이 매일 평균적으로 아빠들이 아이하고 지금 우리나라 아빠들이 아이하고 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빠들이 아이가 좀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아빠의 효과를 더 봐줄 수 있게 말하자면 열정이나 습관이나 아니면 관계의 지평이라든지 아니면 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한테 선물을 주게 되면 아이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경쟁력 있게 덕후와 고수가 돼서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재미있게 들으셨죠?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아이가 태어난 지 한 첫 6개월 동안에 또 부성애에 관련된 호르몬이 나온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정말 아빠가 아이하고 같이 하는 시간, 안아주는 시간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 아빠들께서는 당장 지금 아이에게 달려가서 얘하고는 어떻게 놀아줘야 되나 그러시면서 지금 향하실 텐데요. 네, 여러 가지 질문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네, 정말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네, 시청자께서 질문을 몇 가지 하셔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남자아이를 키우는 아버님이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아이의 재능을 발견해서 빨리 좀 향상시키고 싶은데, 아마 몇 가지를 발견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우리 아가이 참 특별하게 좀 잘하는구나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한글 교육이나 영재 교육이나 어쨌든 관련된 교육을 좀 빨리 시키고 싶은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네. 예, 아빠로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발달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는 발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개발하지 않아도 발달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경험 기대적인 발달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발달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꾸 경험하고 연습하고 시간을 많이 투여해서 노출이 많이 돼서 만들어지는 발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 의존적인 발달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영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경험 의존적인 발달이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영재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36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이 경험 기대적인 발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국어라든지 아니면 정서라든지 시각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이런 기초 발달이 필요한데 그런 특정한 발달 때문에 이런 기초 발달에 대해서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발달돼야 될 이 시냅스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36개월까지는 어떻든 간에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영어를 가리키거나 악기 교육을 하기 위해 시기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기본적인 거, 정서, 애착과 같은 거죠. 아니면 모국어, 그 다음에 시각, 청각 이런 데 시간을 많이 투여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6개월까지는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기초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모국어 기초가 36개월까지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험 의존적인 발달이 생기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독서 같은 거죠. 영어 같은 거죠. 또 아니면 바이올린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경험 의존적인 발달이라고 해서 아이의 뇌에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예를 들면 시각, 청각 아니면 사고, 정서, 운동 이런 것들을 담당한 시냅스가 가지를 쳐서 점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가 있어야지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없으면 집을 아무리 짓고 싶어도 지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기초 시간을 놓치지 말고 한꺼번에 특정한 거지 말고 특정한 것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과잉되게 어떤 걸 하지 말고 적절하게만 해주면 되는 이 기초를 일단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험 의존적인 발달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세 이후가 되면 아이들이 어느 분야에 능력을 발휘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진짜 영어도 자꾸 읽고요. 예? 그 한글도 뭐 쉽게 다 하고 심지어는 러시아어 뭐 이런 불어 이런 것들도 쉽게 익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말하자면 언어의 뇌가 상당히 발달하는 아이들이죠. 또 어떤 아이들은 숫자에 피리 꽂혀가지고 숫자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또 음악에 또 아주 이 뭐 절대음감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 기초화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아이들은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생기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경험 의존적인 발달입니다. 근데 이 경험 의존적인 발달은요, 특징적인 게 독서나 영어, 악기 교육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특징적인 게 5,000시간 정도가 돼야지 영재가 되는 거고요. 10,000시간 노출돼야지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시간 노출되려면 보통 하루에 3시간씩 10년이 걸립니다.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노출되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빨리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출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제 발견을 하는 거죠. 얘가 과학의 영재 같아, 아니면 언어의 영재 같아, 수학의 영재 같아, 혹은 음악의 영재 같았다고 해가지고 미리 주입을 시키면, 조기 교육을 시키면 더 효과적일 것 같지만 사실 이 아이들은 억지로 주입을 시켜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주도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10,000시간이 돼야지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시냅스가 만들어지는데 10,000시간이 되기 전에 중간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10,000시간에 노출되는 사람들은, 아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런 애들이 더 많다라고 했는데, 그 초등학교 아이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고 잘했다는 거죠. 그 분야가. 그리고 자기주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주도성과 그거가 있으면 아이는 거기에 자꾸 노출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분야에 하루에 3시간 정도씩 노출될 수 있게 환경을 말해주면 그 아이는 자기 스스로 그 분야의 영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교육은 어떤 특정 분야를 집어서 가르치기보다는 3세까지는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 정서나 모국어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3세 이후에 특정 영역을 아이들이 관심을 보이면 그것을 잘 할 수 있게 환경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 스스로 하게끔 자기주도성을 키워주고요. 또 그 분야를 진짜 호기심과 기쁨과 열정으로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 분야의 환경만 만들어주면 아이 스스로 5,000시간, 10,000시간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영재가 되고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네,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아이의 어떤 장래를 위해서 조기 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아이의 주도성을 키우기 위한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엄마와 아빠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아내분과 교육에 대한 철학이나 방법이 일치하지 않으면 상당히 아이한테 다가가서 놀아주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나 어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엄마들은 그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요, 이 여성 호르몬이 뇌를 다 적셔줍니다. 그래서 우선은 모성애가 생기고요. 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자신감이죠. 그러니까 그 자신감 때문에 말하자면 아이가 예를 들어서 100일 이전에 참여를 못하게 막 설거지나 청소만 해. 아이를 이제 못 가누기 이후에 참여하라고 뭐 이런 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차이는 뭐 있는 것은 사실이겠죠. 결국은 시간을 투여하는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육아와 아빠와 엄마의 육아가 그렇게 뭐 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격이 달라서도 일치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아이 앞에서 갈등하는 모습은 최소한 보여주지 마라 라고 하는 거고요. 어떤 거에 있어서는 같이 토론을 해라. 같이 얘기를 해서 그 엄마가 주로 해야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엄마한테 좀 맡겨주고, 또 아빠가 할 수 있는 분야 있잖아요. 놀이 분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빠가 결정하게끔 사전에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더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엄마들이 아빠를 못 믿어하는 이유는 아이하고 친하지 못하고 아이하고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고 그러면서 아이를 판단하니까 그것이 못 믿은 거거든요. 그 못 믿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시간을 많이 갖는 거죠. 아빠가 아이하고 많이 시켰고 아이에 대해서 잘 파악하면 엄마들도 아빠의 의견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으니까 더 잘 아니까. 그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아이하고 사춘기 전까지 아이하고 친해지면 사실은 아이들은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빠를 롤 모델로 생각합니다.
뭐 신화 같은, 거인의 신화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아빠의 노는 걸 더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아빠의 의견을 따를 수가 밖에 없어요. 엄마가 또 그 점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육아라고 하는 것은 잃지 않을 수도 있다, 잃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무관심해가지고 엄마한테 주도권을 맡기기보다는 아이한테 관심을 가지고 사춘기 전까지 좀 친해지고,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아빠가 주도권을 어느 정도는 좀 찾아올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두 분이 아이 앞에서 갈등하기보다는 사전에 미리 서로 결정을 해서 선택을 하게끔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아이를 명문대학에 보내려면 외할아버지의 경제력, 또 엄마의 정보력, 그다음에 아빠의 무관심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20년 전에 제가 책을 처음 쳤을 때 그때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그때는 진짜 아이들이 아빠가 5분밖에 참여를 안 해서,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서 모르니까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죠. 근데 지금은 최소한 1시간 정도는 평균적으로 아빠들이 아이하고 접촉하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아빠들이. 그리고 아빠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빠가 육아에 점점 참여할수록 주도권을 갖다가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어떻든 육아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일관돼야 되기 때문에 엄마 아빠하고 타협을 해서 결정된 사항을 갖다가 아이한테 적용해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방송을 듣고 나서 다짜고짜 아내에게 가서 이제부터 내가 육아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아이와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또 그것을 아내분께서 보게 하고 이해하게 하는 과정이 꼭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비슷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아이가 엄마와 아빠의 애정을 정말 참 균형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모두 다 정상적으로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런 질문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에게는 굉장히 그 엄마의 사랑에는 정말 반응을 잘하고 웃어주고 하는데, 아빠가 오면은 정말 그런 반응이 뭐 현격하게 떨어진다거나 또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런 경우 아빠들도 상처는 받거든요. 상처 받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도 사실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면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둘 다 좀 마음이 크게 상심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도 좀 이런 경우인데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옛날 얘기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의 얘기에서도 한쪽은 엄마하고 지나치게 애착해 있고 또 한쪽은 아빠하고만 지나치게 애착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보통 가정이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여기에 관련해서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유지를 한 명만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서 이제 그런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지만, 어떻든 둘, 셋을 낳게 되면 사실은 딸 바보, 뭐 이런 식으로 아들 바보 이런 식으로 사실은 편을 갈라서 말하자면 편애하는 경향을 사실 보이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성격하고 좀 상당히 관여가 되거든요. 물론 이제 엄마 아빠라고 하는 성별 차이도 있지만 성격적으로 자기가 아들하고는 더 가까울 수 있는 성격이고 또 딸하고는 좀 소원할 수 있는 성격일 수가 있어요. 또 아빠 입장에서는 딸하고는 잘 지낼 수 있는 성격인데 아들하고는 또 잘 못 쓰는 성격이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혼자라 하더라도, 그게 뭐 딸이든 아이든 혼자라 하더라도 아빠의 성격이 아이하고 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성격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죽이 더 잘 맞는 성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전혀 없다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 중요한 것은 차별인 거죠. 차별. 예를 들어서 성격이 달라서 다른 식의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거나 상처를 받는 게 아닙니다.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무관심하거나 아예 배척하거나 적이 되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좀 부정적으로 보거나 하는 것들이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아이를 바라볼 때 또 뭐 아이가 자녀분이 여럿이라 그러면 차별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엄마 아빠가 다른 방식으로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이하고 아빠하고 시간을 많이 두면 비록 성격적인 차이에 의해서 표현 방식이 다를 수는 있죠. 아빠들은 조금 과묵한 성격이라면 말은 잘 안 하고 주로 뭐 게임 서로 앉아가지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그럴 수도 있고, 엄마는 또 조분조분 수다를 떨고 있지만 그것의 사랑의 양이나 질이 다른 건 아니거든요. 저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를 뿐이지 좀 색깔이 다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부부들이 서로 그 점에 대해서 아이한테 그런 것들을 옹호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빠는 좀 말이 없지만 너 참 사랑하잖아, 이런 식이죠. 네. 엄마하고 아빠도 내가 너하고 허먹서먹하긴 모르지만 널 진짜 사랑하고 인정하고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사실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사실은 아이들은 느낍니다. 문제는 무관심한 게 문제죠. 그래서 엄마한테 육아나 이런 주도권을 줘버리고 나는 돈벌이만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야 돼요. 어렵고 힘들고 얘하고 지내는 게 어렵긴 하지만 시간을 많이 투여한다. 그리고 그래서 주도권을 엄마한테만 두지 않고 나한테도 가지게 되겠다는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생각을 놓치는 순간 엄마한테 주도권이 가고 그 다음부터는 아이하고 멀어지게 되고 아이를 모르니까 아이한테 상처를 주고 나중에 그게 트라우마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중요한 거는 아이한테 자기 방식대로 참여하라는 거죠. 자기가 과묵하고 그런데 뭐 수다를 떨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뭘 수다를 떠나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그게 자기 과묵해서 그거 못하면 아이하고 그냥 조용히 블록놀이를 한다든지 뭐 보드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체 놀이를 한다든지 뭐 단순히 숨바꼭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자기 방식대로 놀이를 하되 다만 시간을 투여하고 정성을 들이고 사랑하는 모습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아이는 그걸 다 느낍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주로 이제 아빠가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같이 책 읽어주고 이게 사실은 보면 어떤 좀 즐겁게 이렇게 아이하고 가깝게 다가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역시 아빠다운 질문이에요. 훈육은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뭐 좀 엄하게 이렇게 해서 아이의 기억에 뇌리에 남도록 좀 내가 엄하게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부드러운 방법이 있다면 또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될 건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빠는 엄하게 하고 엄마는 이제 자애롭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거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아기를 항상 아빠들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근거리에서. 그렇지만 지금 엄부자모 역할을 해본다고 보세요. 아빠는 얼마 아이하고 시간이 없는데 접촉하는 시간이 뭐 예전 20년 같으면 5분인데 와서 한다는 게 다 혼내고 엄하게 하는 태도만 보여주면 아이하고 애착이 형성이 될까요?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아이하고 애착이 형성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애착이 형성된 다음에는 서로 친하게 해서 서로 아군이다. 이거는 내 편이다. 그리고 내가 믿을 만한 기반이다. 라고 하는 게 신뢰가 형성이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신뢰 형성보다는 아빠의 원칙, 아까 뭐 아빠들은 과정을 더 중요시하는데 그 과정의 잘못 때문에 하는 그런 규칙, 이런 것들만 주장을 하게 되면 결국은 아이하고의 친밀감이나 애착이나 신뢰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육아는 실패할 육아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원칙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또 아이에게 필요한 엄한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그것이 애착이나 신뢰나 아니면 자기 편이라고 하는 그 기저, 심리적인 기저,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안전한 기저로서의를 훼손하지 않는 정도의 엄함, 이거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훼손하는 엄함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개 부모님들이 엄마는 혼내고 아빠는 뭐 요즘은 그렇다고 그래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엄마가 혼내고 엄부자모가 아니라 아빠는 와서 막 좋아하는 행동만 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엄마들이 요즘 컴플레인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엄마가 좋아하기도 하겠지만 어떻든 간에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원칙으로 가진 것만 생각하고 해서 좋아하는 것들을 훼손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을 못 내는 아빠일수록 아이하고 친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시간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아빠라고 그러면 친한 기반 이외에 필요한 것들을 훈용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엄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들도 아이를 따끔하게 혼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혼낸다 하더라도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자기한테 다시 안길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빠들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 요즘은 이제 그 디지털 미디어나 혹은 뭐 유튜브 동영상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좀 빨리 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모님들이 또 바쁘다 보니까 아이 뭐 달래는 것도 다 이제 그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알파 세대라는 아이들이 많이 요즘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상호작용은 안 하고 그냥 운동도 안 하죠. 신체 활동도 안 하고 그다음에 서로 뭐 대화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스마트폰만 하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겠습니까? 소통이나 협업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진 아이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지금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빠들이 좀 육아에 참여해서 밖에서 좀 노는 거, 밖에서 그리고 뭐 스마트폰이 아닌 그림책도 좀 읽어주고, 그리고 같이 뭐 여행을 가서 자연에서도 좀 놀고 이런 바깥에서 하는 경험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집에 요새 이제 그 코비드 시대이기 때문에 집에 많이 있다 하더라도 좀 큰 애들 같으면 같이 보드게임을 한다든지 작은 애들 같으면 같이 블록놀이를 한다든지 또 아빠가 책을 읽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스마트폰에 의존해서 조금 벗어나줘야지 스마트폰에 의존하게 되면 우선 언어 발달이 많이 떨어지고요. 또 이 정서적인 그런 거리감이 생겨가지고 정서 애착장애도 생길 수가 있고요. 결국은 그것이 또 기억장애라든지 디지털 치매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까지도 연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런 스마트폰 관리는 잘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4개월 이전까지는 스마트폰 디지털 미디어 보여주지 마세요. 가능하면. 그리고 그 이후에 보여주더라 하더라도 한 번에 30분 이상 보여주지 마시고요. 하루에 1시간 이상 보여주지 마시고 최대 2시간 넘으면 안 됩니다. 그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비디오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중독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Q&A 정말 더 재미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빠들 어린 유아기의 자녀들과 놀고 또 그림책도 읽어주고 그리고 특별히 또 자연에서 아이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제가 정리를 하자면 엄마와 아빠가 아이 교육이나 양육에 대해서 서로 충분한 의견을 미리 나누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영훈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